안녕하세요. 장애인 복지론 배현순입니다. 오늘은 13장 장애인 복지의 정책 및 실천 과제에 대한 부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세계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 현장에 어떤 과제들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핵심 이슈들을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에서 협치가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 정책 과제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때 첫 번째로는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첫 시간에 장애란 무엇인가, 또 내지는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장애란 부분에 내 마음속에 선입견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서 생겨난 차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정책에서 사회적 인식은 주요한 요소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식, 또 정책, 이런 것들이 되게 주요하게 필요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장애 관련 소득 보장과 고용 프로그램 지원은 사회적 범주에 인지된 가치의 상당한 부분을 의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지의 중요성, 여론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차별 피해자를 위한 구제에 대한 절차, 소송 지원 및 소송 대리 등의 지원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권리 구제를 겪어야 하는 시간과 비용적 어려움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한 개인과 가족의 노력, 사회적 책무성의 부여,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차별 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장애인 소득 보장 정책 강화입니다. 장애인분들이 이제 소득에 대한 부분에서 열악한 부분들이 있죠. 취업에 관련돼서도 비장애인 분에 비해 월등히 작은 부분으로 취업을 하게도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득 보장 정책은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래서 세금을 감면하고 장애인 연금 상향 및 사회 통합을 위한 새로운 장애 급여 도입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 개별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애급여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인 GDP 대비 장애급여의 공공지출 비중에서 GDP에 대한 한국인 장애복지 예산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장애의 급여 수준을 좀 높여야 한다라고 보는 부분들입니다. 근로작업장과 보호작업장이 있잖아요. 근로작업장에서는 근로를 하는 부분으로 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최소의 인건비, 우리 200만 원 최저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그럴 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지요. 또 우리나라는 장애복지 지출 예산의 획기적인 증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보장 정책이 강화되면 그 가정과 장애를 둔 가정과 또 사회가 좀 건강하게 누구를 우리가 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독립하고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의 일자리 유연성 강화와 고용주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장애인의 일자리를 원하는 직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신체 정보 접근권,
직업훈련, 직무배치, 직업유지 및 전환의 합리적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고용하는 입장에서도 또 그 고용에 대한 부분에서 이익 창출이잖아요. 고용하시는 부분들은. 그렇게 되면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이익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인건비로 다 나가버린다거나 또 부족하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조금 고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지역사회 사업체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고용주에게 직업훈련 보조금을 준다든가 직무지원 보조금을 주고 고용유지 장려금 또 신규 채용 세제 혜택 편의 제공 시설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급여나 이런 부분을 지원할 때 나라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어서 그 노동을 안정적이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이런 것들이 고용보험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인가요? 거기에서 고용유지 장려금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 실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의 잡센터를 통해 장애인 고용주 일자리 지원 담당자 간의 정보 교류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직업을 안내해주는 그런 잡센터가 이상하네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장애인과 고용주의 일자리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일자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차별법제, 소득보장정책 및 고용정책을 결합시킨 장애인 정책 추진 방안 수립이 있습니다. 네, 장애인 고용 연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고 소득보장 정책과 고용 정책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통합적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그 부분에서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또 고용주도 장애인분을 이렇게 고용했을 때 그 고용 정책에 힘입어서 그 장애인분 대상자를 쭉 이렇게 이제 고용할 수 있다, 안전하게 고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구조 자체가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장애인의 수급비나 장애연금 등 사회적 지원 자격을 잃지 않으면서 임금에 대한 세금 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제공하여 적절한 노동 공급 및 장애 급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우리가 어떤 급여를 받으면 장애연금이나 이런 것이 뚝뚝 떨어져나요. 기초수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어느 일정 급여를 타면 기초수급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면 내가 일부러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생활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했는데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어, 내가 100만 원 기준으로 했다면 그것이 일을 해서 15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음, 굳이 장애연금이 깎여버리면 일을 해봐야 소용이 없네?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일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추가로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급여가 장애인 분들이라고 해서 다 낮은 분은 아니잖아요. 높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예외가 되는 거지만 또 일정 금액 아래일 때는 좀 그런 부분에 일자리를 해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연금에 대한 부분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장애인 입장에서는 또 장애인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네,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령 장애인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부분들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 꽤 오래되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65세 이상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장애의 인구에 대한 부분에서 아주 월등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연령 기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고 소득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2045년 세계 1위 고령 국가를 전망하고 있다. 뭐 횡성은 초초고령 사회이잖아요. 현행 국민연금 수령이 61세 동일 적용을 하고 있죠. 장애인은 불평등하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65세 아니었나요? 우리 61세인가요? 네. 그 다음에 최소 70세 기준 시 장애인 복지제도 소외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법 제도적 통용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61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2년생은 만 60세부터였는데 지금 어찌 보면 올해 69년생 이후를 보면 65세 이후에 타는 거죠. 65세, 만 65세. 그럼 69년생, 그럼 68년생 이전 64세부터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마다 조금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은 동일하지 않다. 이제 변화하고 있다. 예, 초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소득 기준의 완화에서 고령 장애인 의료비 지출이 이제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비중이 가장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의료급여법 2종 수급자 대상 한정으로서 다수가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 완화나 고령 장애인 우선 지원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장애인 지원 방향 마련의 세 번째로는 방문 재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고령장애인 신체나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이 아주 관리가 필수적이잖아요. 그리고 장애인 주치의 제도 연계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활동 지원 서비스, 장애인 요양 서비스, 자유 선택 가능 제도가 정비되어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 기반 순환적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에는 찾아가는 서비스 해가지고 그 주치 병원 의사와 함께 찾아가는 부분들도 지금 시험하는 단계예요. 이제 뭐 의사가 앞으로는 많이 남는다 어쩐다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또 그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겠죠. 또 이제 그런 부분과 신기술 활용을 주거 환경 보장을 한다. 그래서 현재 주거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저소득층 중심이고 제한적이었던 부분에서 고령장애인 주거 안정화와 커뮤니티 케어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활 로봇이나 보조기기 지원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고령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할 때 조금 뭐라래요 심리적으로나 또 안정감을 가지고 나라를 신뢰하고 내 삶을 잘 영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좋아지면 결국에는 우리가 좋아지는 거죠. 네, 우리와 다르다, 뭐 우리와 상관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마인드를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으로는 장애인 건강주치 제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시행은 2017년 12월에 시행이 되었고 또 급성 만성질환 합병증 주장의 관리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원하는 의사에게 등록을 하면 주치의가 문지기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특성 고려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사전 질병 위험 요인 관리로
의료비 절감 및 미충족 의료 수요 충족을 한다. 어, 강원도에서도 횡성군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이렇게 이제 뭐라 그래야죠? 시범 사례로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 횡성군 횡성 고위험군 통합 돌봄이라 해서 장애인 분이면서도 또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이 통합 돌봄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된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제 급성이나 만성 질환에 있는 분들에게 의사가 찾아가서 직접 주치해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합 사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서 이제 상담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상담도 통합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상담의 한 부분 또 의사가 와서 어, 주치의로서의 한 부분 뭐 이렇게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 가, 주거에 대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으로 또 주거 이렇게 재설비 뭐 아니면 깨끗하게 해주는 도배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으로 또 한 파트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통합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좋은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깜짝이야. 다음으로는 제도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건강권, 의료접근권 보장을 마련하는 전기가 되었다. 네, 참 오늘은 수업하기가 어렵네요. 뒤에서 고양이가 갑자기 막 울어대가지고 또 선거라고 막 여기저기에서 소리가 막 들려오고 이러니까 아, 정신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최초의 건강주치 제도가 실행되었다. 그래서 1차 의료 질 향상이 기대가 된다. 또 보건의료 복지 연계 강화가 됐고 노인 주치의 사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 확대 가능성이 보인다. 고령화 의료비 급등 대응 및 보건의료 체계 정비에 기여하게 된다. 요즘에는 그 어, 홈케어가 아니라 나만의 닥터 해가지고 우리가 서울에 안 가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과에 있는 교수한테 지금 나의 증상을 말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방에 있는 그 병원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병원을 등한시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요? 다 큰 병원이나 아니면 나만의 닥터 이제는 컴퓨터 안에서 핸드폰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떻다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약 처방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이제 점점 축소화되겠죠. 이럴 때 이 부분에 찾아가는 부분으로 해서 주치의가 가준다면 또 그 인력 인프라를 그냥 낭비하지 않고 확대되어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좋은 부분으로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보게 됩니다. 서비스를 받는 쪽도 좋고 또 서비스를 하는 쪽도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형으로 가져갈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에 따른 향후 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장애인 단체, 보건의료 관련 학계에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 그쵸? 어느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뒷받침되어지고 장애인 단체나 또 이런 단체가 함께 보건의료적인 부분에 같이 구축이 되어야 안전한 구축망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주치 지원 체계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어떤 의사를 주치의를 지원 체계 안에 넣을 것인가. 어, 그런데 이제 횡성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지역사회 안에의 건강주치 의사가 사실은 되게 비싸잖아요. 아무나 의사가 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해야 되고 또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원체계 수립 및 추진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다 합의점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제가 갔던 곳에서는 제가 네 가정을 살펴보았었는데요. 네 가정 다 이제 몸들이 다 불편하시죠. 제일 가장이 힘들었던 분이 어, 그 노인 어르신이었고 여자분이셨는데 암 말기 였었어요. 지금 아마 돌아가시지 싶었는데 누워만 계시는 상태죠. 그러니까 직장암 말기 정도셔서 항상 그 대변 주머니를 차고 계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이제 그리고 항암제를 이렇게 복용하고 계시는데 8시간마다 마치 그 진통제를 먹어라. 이게 마약이죠, 마약. 패치에 대한 부분은 8시간마다 그걸 먹어라. 아니면 붙여라. 이렇게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분은 그냥 뭐 1시간에 하나씩 막 붙이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너무 살아있는데 너무 고통이 크니까 힘들어서 아파하시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조금 편안하게 있으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요양원을 가지 않고 하는 것은 남편에 대한 배려와 또 사랑이더라고요. 보면 남편이 그냥 있는 것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너무 힘들어져서 이제 요양원으로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었는데 최종은 아내분도 남편분도 집에서 함께 여생을 마무리하겠다에 대한 부분으로 가셔서 그렇게 됐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교통편이 또 행성 같은 경우나 원주 뭐 이렇게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교통 체계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해줄 때 얼마나 좀 감사하고 또 고맙겠어요. 그런 부분에서의 서비스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농촌 등 취약 지역의 지역 재활센터나 재활병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네. 점점 더 횡성 같은 경우에 초고령화 시대에 있다 보니 노인의 인구는 많아졌는데 또 병원에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적고 그러다 보니 재활병원이나 지역재활센터 등에 대한 부분이 없죠. 저희는 뭐 횡성은 특히나 그 대상병원 외에는 큰 병원이 없다 보니까 싫으나 좋으나 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장애인 건강 주치의와 코디네이터 등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통계와 정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걸 통해서 구축을 통해서 정보를 가지고 구축을 통해서 뭔가를 서비스를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행동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에 대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통계 또는 정보 구축이 밑받침이 되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부분의 욕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앞서도 계속 보았기 때문에 네, 이동권에 대한 보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권 보장에 대한 쟁점에서는 이제 법률상 임의 조항에 의해 이동권 관련 정책이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저상버스 도입 또 아니면 운송사업자에게 맡겨서 더디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다루고 못한 부분은 우리 수업 시간에 함께 또 이어나가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